중국의 연회장,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과 공연 장비를 옮기느라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손풍금 연주를 맡고 있던 한 여성이 빈 그릇을 든 현지 직원들의 뒤를 따라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부르면 그릇을 가지러 간다고 둘러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해외 식당에 지원했던 여성이 어째서 가족과 고향을 모두 뒤로 한 채 낯선 중국 땅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이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연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첨진입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는 바다가 옆에 있다는 게 특별한 줄도 몰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집안까지 비린 냄새가 들어왔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거든요. 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는 어머니가 집안을 책임지셨어요.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서 마른 생선도 팔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았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정확히 무슨 병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의사가 종이에 약 이름 몇 개를 적어주면 장마당에 나가서 그 약을 구했습니다. 있는 날도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어요. 가격도 갈 때마다 달랐고요. 어머니는 약을 아껴 먹었습니다. 하루에 2번 먹으라고 하면 한 번만 먹고 이틀 먹어야 할 것을 사흘에 나눠 먹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밤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숨을 몰아쉴 리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시예술선전대에서 손풍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예술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뒤에는 행사나 선전 공연이 있을 때 무대에 나갔어요. 제가 노래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맑은 친구들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손풍금 반주를 맡았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옆에서 연주하고, 군무가 나오면 박자에 맞춰 음악을 이어주는 역할이었어요. 무대에 설 때만 보면 괜찮은 직업처럼 보였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 행사 때는 앞줄에 앉은 간부들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연을 많이 한다고 쌀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 약을 살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장마당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제가 대신 물건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추운 바닥에 앉아 있어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동생도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식당에 나갈 여성들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식당이라고 했어요. 가서 음식을 나르고 공연도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몇 년 나갔다 돌아오면 북한 안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돈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사람의 집에 냉장고가 들어왔다느니 부모에게 좋은 약을 사줬다느니 하는 말도 들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부터 떠올랐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때 약을 많이 사오고 남동생에게 장사를 시작할 돈도 조금 마련해주면 우리 집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선발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를 확인했고 걸음걸이와 표정도 봤습니다. 손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지, 술자리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지도 살폈어요. 가족 관계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외국에 나간 친척은 없는지, 중국에 연고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풍금만 잘 연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뽑는 기준은 연주 실력만이 아니더라고요. 해외에 내보내도 달아나지 않을 사람인지, 가족을 두고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할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 믿을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선발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제 손만 잡고 있었어요. 꼭 가야 하겠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공연만 해서는 언제 돈을 모으겠느냐고,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도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출국하기 전에는 별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말도 조금 배웠지만 식당에서 필요한 짧은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말, 음식 이름을 설명하는 말,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숫자 같은 것이었어요. 정치 교육은 훨씬 길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주는 음식에는 약이 들어있을 수 있고
선물에는 위험한 물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가족 이야기를 물어도 자세히 대답하지 말고 북한 생활에 관해 묻는 사람은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지켜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같이 나간 동료가 외부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거나 혼자 움직이면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인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을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말린 옥수수 몇 알과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먹으라고 준 옥수수는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집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불빛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도로가 환했어요. 상점 간판마다 불이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다녔습니다. 차도 계속 지나갔고요. 창밖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외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트도 봤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과일과 음료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이 돼도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 그냥 진열돼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몇 년 일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 책임자가 보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제출했습니다. 숙소는 식당과 붙어있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방 하나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했고 침대와 옷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혼자 밖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도 여러 명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책임자에게 말해야 했고 외출이 허락되는 날에도 조를 짜서 다녀야 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이니까 안전을 위해 그러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생활은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주방에 내려가 채소를 다듬고 식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점심 손님이 들어오면 음식을 나르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공연 연습을 했어요. 저녁에는 공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풍금을 연주하다가 노래도 하고 손님이 원하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치웠어요.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식당을 정리하면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올라간다고 바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누가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억나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말을 들으면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누가 손님에게 물을 한 번 더 가져다 줬다거나 누가 외국 노래를 아는 것처럼 반응했다거나 별것 아닌 일까지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렇게 서로를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팁을 받은 날은 정말 놀랐어요.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저를 부르더니 중국 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 돈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걸 모으면 어머니 약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방으로 들어가자 선배가 먼저 말했습니다. 받은 것 있으면 내라. 팁은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으며 받고 뒤에 들어가서는 금액을 보고했어요. 일부가 종업원들에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기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준 날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정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식당에는 현지 손님도 왔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손님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어요. 손님이 이거 리필해 주세요 라고 하면 리필이 뭔지 몰랐습니다. 계산할게요 라는 말은 알아들었지만 따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따로 하라는 것인지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다시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내라고 대답했어요. 주방에 들어가 선배에게 물어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손님은 왜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느냐고 했고 저는 또 웃었습니다. 그때는 웃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식당에 식재료를 가져오는 현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말과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도 있었어요. 그 사람과 길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책임자가 항상 주변을 지켜봤으니까요. 채소 상자를 옮기며 무겁지 않아요 라고 묻거나 날씨가 춥다는 말을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도 신기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서 꺼내 아무 때나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값이 맞지 않으면 식당 관리자에게 따졌고 일이 끝나면 혼자 차를 타고 돌아갔어요. 저와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여성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물건을 옮기던 현지 직원들이 하루 품삯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인지는 들렸어요. 그 금액을 들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음식도 나르고 공연도 하고 술자리도 상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그 현지 직원이 며칠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외국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계산하는 금액과 식당 매출을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북한에서 어머니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는 식당 책임자가 먼저 확인한 뒤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봉투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생도 잘 지내고 있고 자신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편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한 날이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웃에게 돈을 빌렸지만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외국에 나와 밤마다 손님 앞에서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약값을 빌리고 있었어요. 제가 해외에 나오면 당장 집에 돈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제가 해외에 나간 덕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에게 근무를 마치면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놓고 따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약을 사야 하니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돈 계산을 하니? 그러고는 식당 운영비도 들어가고 숙소비와 식비도 들어가니 나중에 정산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가 식당에서 먹고 자는 비용을 왜 우리가 전부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손님이 내는 돈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단체 손님이 오는 날이면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술도 많이 팔렸고 공연이 끝나면 팁도 나왔어요. 우리는 쉬지 못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장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근무 기간만 채우자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무엇이라도 남겠지.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던 중 같은 방을 쓰던 동료 한 명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가지고 있던 소화제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낫지 않았고 이틀째에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동료는 책임자에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책임자는 손님 예약이 많으니 하루만 더 참으라고 했어요. 현지 병원에 가려면 사람도 따라붙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픈 동료는 저녁 공연에도 나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무대에 섰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굴이 계속 붓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주방으로 들어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책임자가 현지 사람을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혼자 간 것도 아니었어요. 감시를 맡은 사람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며칠 뒤 동료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병이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배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방에 들어오면 손을 내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느 날 둘만 있을 때 동료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프면 안 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해외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프면 어머니에게 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도 제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돈도 제 것이 아니고 여권도 제 손에 없고 아픈 몸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직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갈 수는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중국에서 북한 사람이 붙잡히면 다시 돌려보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면 어머니와 남동생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동료는 평소 가족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편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는다며 불안해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외부 사람의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북한에 연락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책임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는 따로 불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대부분 비워져 있었어요. 미처 가져가지 못한 비누와 낡은 수건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그 동료가 규정을 어겨 먼저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바로 갔는지 다른 숙소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종업원 전원이 모였습니다. 책임자는 외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외부 사람과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하거나 혼자 움직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보고하지 않은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자에게 보고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조선족 상인과 짧게 말을 나눈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가 봤을 수도 있었어요. 며칠 뒤 책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족에게서 어떤 편지가 왔는지, 조선족 상인과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날씨 이야기와 물건 수량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책임자는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보인다. 그 말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외에서 일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근무를 잘 마친 뒤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공연복과 개인 물건을 정리해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새 인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했어요. 제 근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물었더니 선배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남은 사람에게 갑자기 짐부터 정리하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먼저 사라진 동료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외부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왜 임금에 관해 물었는지 조사받을지도 몰랐어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보다 겁이 먼저 났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권은 책임자가 가지고 있었고 중국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 박지리도 몰랐어요.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3인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지 책임자에게 알릴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식재료가 들어온 날 그 여성의 휴대전화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몰랐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들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사라진 동료가 쓰던 빈 침대를 봤습니다. 수건 하나가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망설이다가는 나도 저렇게 사라지겠구나. 북한으로 돌아가면 다시 해외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겪은 일을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제가 탈출하면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해외로 떠나던 날 제 손을 잡고 꼭 가야 하느냐고 물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릴까? 제가 살아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거나 끌려가서 다시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가족을 만날 방법을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으로 혼자 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인원을 확인했고 숙소로 돌아올 때도 다시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식당 밖에서 큰 연회를 맡게 됐습니다. 현지 회사의 행사였는데 손님이 많아서 음식과 공연을 모두 외부 행사장에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아침부터 그릇과 음식 재료, 공연복과 악기를 차량에 실었습니다. 책임자와 감시를 맡은 사람도 함께 움직였어요. 저는 손풍금을 들고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나갈지, 나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도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에는 현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음식을 옮기는 사람, 탁자를 정리하는 사람,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어요. 식당 안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어수선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책임자는 계속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는 주방에 있고 누구는 무대 뒤에 있는지 살폈어요. 저는 손풍금을 무대 옆에 내려놓고 빈 그릇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현지 직원 여러 명이 빈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릇을 들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다른 그릇을 가지러 간다고 할 생각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손에 든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현지 직원들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책임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종업원에게 공연 준비를 서두르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발이 멈출 뻔했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배로 현지 직원들 뒤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오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뛰면 더 눈에 띌 것 같아서 최대한 평범하게 걸었어요. 행사장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식당에서 입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평범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공연복은 무대 뒤에 두고 나왔지만 화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눈에 띌 것 같아 손으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큰 길까지 나왔는데
중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세울 돈도 많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돈은 종업원들에게 가끔 나눠준 작은 금액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빌려야 했지만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 공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걷다가 작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전화를 가리키면서 한 번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경계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꺼내 보여주자 그제야 휴대전화를 건넸어요. 하지만 번호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미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가게 주인에게 한국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주인은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제 말을 듣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빠져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여권이 없느냐고 물었고 경찰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중국 경찰에게 가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고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저를 데려가거나 숨겨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줬고 그 연락이 이어지면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이동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신분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마다 검사가 있을까봐 겁이 났어요. 처음 이동하던 날 차량이 검문 구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앞에 경찰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저는 좌석 아래에 몸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숨으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아픈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경찰이 차량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자와 몇 마디를 나누더니 뒤쪽을 바라봤어요. 그 짧은 순간에 식당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잡히면 식당 책임자보다 중국 공안이 먼저 북한에 연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끌려갈 수 있었어요. 경찰은 차량 문까지 열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뒤 지나가라고 했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당시에는 지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듣더라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붙잡혀서 아는 것을 말하게 될까봐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어느 숙소에서는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중국말로 무언가 계속 말했어요. 경찰인지 건물 관리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다른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 방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순간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중국 안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의심해야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전부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날씨가 달라졌습니다. 두꺼운 옷이 필요 없을 만큼 따뜻해졌어요. 중국을 벗어나 국경을 넘은 뒤에도 바로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간 뒤에는 말을 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이동을 도와주던 사람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돌아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몇 명만 남겨졌는데 물도 많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러다 현지 경찰에게 잡히는 것 아니냐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빠져나온 뒤 계속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으니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워도 날이 밝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정확히 어떤 일 때문에 했던 말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두운 길을 무서워하니까 했던 말 같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다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 들어간 뒤 현지 당국에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때도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처음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북한 사람이 찾으러 온 줄 알았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은 무서운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길에서 굶어 죽고 사람을 속여 장기를 빼앗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나라에 혼자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어머니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돈 벌어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빈손으로 다른 나라에 간다고. 그래도 살아서 소식을 전할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왜 여러 번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향이 어디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중국에서는 어디에서 일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북한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생활할 때는 질문을 받으면 정해진 답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억나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가장 무서웠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가족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가 물어도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가 식당에서 사라진 뒤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책임자가 북한에 보고했을 것이고 어머니 집에도 누군가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제 행방을 정말 몰랐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후 하나원에 들어가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통장과 카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월급을 받으면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금, 보험료, 자동이체, 보증금, 관리비 같은 말을 한꺼번에 들으니 머리가 아팠어요. 운전면허 교육도 받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컴퓨터는 식당에서 잠깐 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의 화살표가 따라 움직이는 것도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놀랐습니다. 맥기 반찬이 달랐어요. 생선이 나오는 날도 있고 고기가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먹을 만큼 가져가고 부족하면 더 먹을 수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음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끝까지 먹었어요. 남기면 다음 식사 때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남겨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약국도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먹던 약과 비슷한 약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병명을 몰랐습니다. 약사는 증상을 말하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북한에서는 의사가 적어준 약을 장마당에서 찾아다녔는데 여기서는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는 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건 수돗물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고 다음날도 나왔습니다. 시간에 맞춰 물을 받아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욕조와 물통에 물을 가득 받아놨습니다.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같이 지내던 사람이 왜 물을 받아놓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밤에 물이 안 나올까봐 그런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는 공사나 사고가 없으면 갑자기 끊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물통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처음에는 혼자 타기 무서웠어요. 문이 닫히면 멈출까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면 같이 타고 혼자 남으면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배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면 집 앞까지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급제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도 여러 곳이고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돈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손님들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다가 음식 이야기를 하던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문화 충격이라고 하면 큰 건물이나 자동차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선택하고 입을 옷을 선택하고 어느 직장에서 일할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선택하는 일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해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고르라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했어요. 잘못 고르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걱정됐습니다. 사회에 나온 뒤 처음 얻은 일은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였습니다. 해외 식당에서 오래 일했으니 주방 일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말부터 달랐습니다. 식재료를 몇 그램씩 준비하라고 하고 냉장고마다 보관 날짜를 적었습니다. 위생장갑도 작업에 따라 바꿔야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북한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책임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누가 옆에서 보지 않아도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방 책임자가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제 말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출신을 묻지는 않았어요. 저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고요. 첫 월급날 휴대전화에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바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처럼 나중에 누군가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써도 되는 돈입니까? 사장은 웃으면서 제 월급인데 왜 자기에게 묻느냐고 했어요. 세금과 보험료 같은 것은 이미 정리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번 돈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오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약국에 갔어요. 어머니 약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병명도 처방전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과 영양제를 한 통 샀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지도 못할 물건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그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돈을 벌면 어머니 약부터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돈이 있어도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선풍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악기를 연주할 줄 안다는 이야기가 알려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풍금을 보면 중국 식당의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했던 얼굴들, 배가 아파도 공연에 나갔던 동료, 갑자기 사라진 빈 침대가 생각났어요. 지역 행사에서 민요를 연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부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곡도 직접 골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곡을 연주할지 제가 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고 언제 끝낼지도 책임자가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곡을 골랐습니다. 공연복도 입지 않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손풍금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첫음을 내는 순간 중국 식당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팁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늘 누가 저를 쳐다봤는지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손풍금이 저를 가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을 가둔 것은 악기가 아니라 그곳의 생활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조리 교육도 받았습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용어가 어려웠어요. 알고 있던 재료도 한국식 이름으로 들으면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필기 시험 책을 펼치면 모르는 단어가 한쪽에 몇 개씩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덮고 싶었어요. 그래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따면 그것이 제 이름으로 남는다고 했어요. 한 번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실패하면 사람들의 눈부터 걱정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음 시험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공부해서 결국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쉬는 날에는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시장에도 가고 친구도 만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빼고 조금씩 저축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자유라는 말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마음대로 여행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느끼는 자유는 조금 다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싫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 일한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 누구와 통화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평범한 일들이 저에게는 자유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다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소식은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라진 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가끔은 제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잘한 선택이었는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해요. 살기 위해서는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약국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처방전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머니도 여기 있었다면 병명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요. 약을 아껴 먹지 않아도 되고 숨이 차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급식소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의 밥을 만듭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을 식판에 담아주면서도 정작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면 왜 혼자 떠났느냐고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때려도 괜찮고
한동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살아있는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밥을 지어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약도 제대로 처방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때 살아서 다시 만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행사장에서 빈 그릇을 들고 걸어 나오던 순간에는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붙잡힐 것 같았고 뒤에서 누가 부르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시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날이 있고 후회하는 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제 힘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외 식당에 지원했던 한 여성은 그곳에서 자신의 노동도 돈도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빈 그릇 하나를 들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처음으로 자신의 통장에 월급을 받고 다시 선풍금을 연주하고 새로운 조리 자격까지 취득한 사연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사연자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연자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